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민열전. 저는 진행을 맡은 5시 20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가운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성악예술인협동조합의 이규성 이사장 그리고 나승서 이사 두 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성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럴까요? 목소리가 쫙 가라앉고 분위기를 확 웅장하게 만드는 느낌. 제 목소리가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괜찮습니까? 목소리가 더 좋으신 것 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오늘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규성 이사장님. 지난번에 저희 한번 만났었죠. 네, 한국예술인 성악예술인협동조합의 프로그램으로 만났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음악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한번 재미있게 진행한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도레미성도 배우고 그리고 음악가들도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장르라고 하시던데 한국 가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려주시겠다고 했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특별한 분인가요? 네, 어느 정도 특별한 분인가요? 저희 한국성악예술인협동조합에 네. 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면서 테너인데 노래를 아주 잘합니다. 노래를 잘 하세요? 예. 정말 잘하십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야기도 정말 재밌게 잘합니다.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예. 그런데 네. 더 특별한 것은 네. 생각도 너무 재밌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들이 항상 네.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주는 생각들을 해주고 그런 네. 생각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항상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와, 자, 성악 그리고 가곡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생각을 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직접 이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나승서 이사님, 예. 지금 소개받은 내용 제가 좀 느낌이 아직은 덜 오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소개에 대해서?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네네. 노래를 잘한다고 해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네. 이사님, 이규성 이사하고 저하고는 40년직이에요. 오, 대학 동창입니다, 사실은. 예. 막역한 사이시군요. 예, 그래서 예. 같이 유학생활도 같이 하고 또 뭐 대학생활은 당연히 같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거든요. 오, 그래서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네. 우리 집사람, 와이프가 잘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맞는 얘기일 뭐 거잖아요. 당연히? 그죠? 잘한다고. 왜 그러냐면 집사람 같은 경우는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이사장이 저보고 잘했다고 한 네네. 것은 정말인 것 같아요. 기분 예, 좋으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 40년 지기의 칭찬에 우선 기분이 좋으시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 기분이 좋으신지는 한번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한국 가곡을 좀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가곡이 뭔가요? 예, 일단은 그 한국 가곡이 이제 한 100년 됐어요.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 뭐 상륙이라 그러니까 웃긴 표현이지만 네. 한국 가곡이 세상에 나온 지 이제 한 100년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가곡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네. 500년 넘었어요. 600년? 예, 고려 말이니까 600년 넘었겠죠.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양에서 그 가곡의 역사가 우리만큼 길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더 가곡의 역사 길다는 의미인가요? 그럼요. 우리나라 그 정가라고 하는 분야가 있죠. 네네. 그 정가와 정가는 어디에 속하냐면은 이제 귀족이나 네네. 또 임금님 모시는 그런 곳에서 사용했던 음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대부들이 이제 하던 음악을 정가라고 하는데 고려 시대 때부터 뭐 시조를 가지고 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가락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렇죠. 가락을 한번 읊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노래인데 그거를 우리는 가곡이라고 지칭을 했고 대부분의 우리 그 사대부들은 가곡을 다 했단 뜻이죠. 아. 예.
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조선 시대나 그 이전부터 시조를 읊은 것도 어쩌면 가곡의 원류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조를 예. 동창이 밝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이게 예, 예. 선율을 그걸 가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가곡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시나 노랫말에 음정을 붙여서 노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벌써 600년 전부터 했다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게 뭡니까 국가 무형 문화재로 네. 등록이 돼 있을 뿐더러 유네스코에서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죠. 이미 2010년에 맞습니다. 네. 지정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처음 대학 들어갈 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 네. 처음으로 국악 성악 전공이 생겼어요. 국악 성악 전공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재밌었죠. 나도 성악인데, 쟤네도 성악이네. 예, 그래서 국악 성악 전공이 그때 이제 최초로 생겨서 지금 뭐 역사적으로 뭐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가곡 역사도 대단하다.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네. 지금 아마 그 우리가 얘기 듣고 있는 한국 가곡은 그거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아,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음악이 다르죠. 음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한국 가곡 장르는 서양 음악적 기법을 화성법, 대입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한 음악인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나라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가곡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 귀에 워낙 익은 노래들 가곡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봉선화부터 그렇죠. 고향생각, 그렇죠. 네, 이런 가곡만 가곡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물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독일 사람들은 네. 리트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가곡을 리트라고 하나요? 근데 리트의 독일어로? 사전적 의미는 시란 뜻이에요. 아, 예. 그다음에 또 프랑스 사람들은 샹송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샹송은 그냥 말 그대로 노래란 뜻이에요. 이탈리아 네. 사람들은 거기다 조금 한술 더 떠서 아리아다 카메라 이렇게 했는데 아리아다 카메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방에서 노래하는 곡 정도가 된 거죠. 여기서 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네, 네, 네. 오페라와 비교를 하자면 오페라는 큰 오페라 하우스에서 넓은 한다면 공간에서 작은 방에서 하는 노래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멜로디, 샹송, 로망스, 깐초네 이런 예, 표현들을 쓰긴 맞습니다. 쓰는데 무슨 예. 의미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네. 다 우리가 이제 노래라고 커다랗게 이제 분류를 줬지만 네. 이 클래식 성악에서는 그걸 가곡이라고 이제 한정지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국 가곡에 대한 내용을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 방금 가곡 한 곡을 들어봤습니다. 홍남파 선생님의 봉선화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이 김천애 선생님인데 혹시 나승도 이사님, 이 홍남파 선생님의 봉선화 워낙 유명한 곡이라서 누군들 다 알겠습니다만 이 곡이 최초의 한국 가곡 맞나요? 여기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약간 있어요. 아. 뭐냐면은 1920년에 이 선율이 태어났습니다. 선율. 다시 말해서 가사는 없고 이제 음정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음정이 이제 바이올린. 그 홍남파 선생이 이제 바이올린 연주자였기 때문에 바이올린 곡으로 단선율로 선율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걸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그랬는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저 음반이 준비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박태준 선생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네. 그분이 동무생각이라고 하는 곡을 1922년도에 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거는 완벽히 이제 이은상 선생이 이제 곡을 가사를 쓰셨고, 그래서 그 완벽히 이제 가곡으로 이제 출판이 되긴 했는데, 네. 그 김영후, 그 홍남파 선생의 본명이 김영후, 김영후 선생은 2025년도에야 가사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실은 원전이야. 이거를 논란이 있을 수 설명하기가 논란이라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그렇구나. 거죠. 네. 이렇게 알고 이게 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그냥 우리나라에 먼저 등장한 가곡이 봉선화다, 동무생각이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중요한 것은 네. 그 홍남파 선생이 이 봉선화를 발표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인기곡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4절까지 있는데 1절만 듣고서 이 곡을 평가하면 안 돼요. 이 그럼 곡은 왜서 그런가요? 가사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가사를 우리 방송에서 읽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자료 있으니까 가사 꼭 한번 읽어보시길 제가 그러니까 권합니다. 1절만 읽어봤을 때 느낌과 4절까지 다 읽었을 때 느낌이 다르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도 네. 그 유절 가곡의 표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성악 예술의 그 가장 그 뭐라 그러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사에 있거든요. 사실은 기악에서는 가사가 없잖아요. 네. 물론 그 표제 음악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을 이제 음악적인 표현으로 다루는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저 성악처럼 가사가 존재하지 않는데 심지어 가사가 똑같은 선율에 4번이나 바뀐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1절을 부를 때와 2절, 3절, 4절을 부를 때와는 다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그렇구나. 예.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오늘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깊이 있는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절 가곡이라고 방금 표현하셨는데 그 유절이 절로 나눠져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통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절이라고 하는데 통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곡 10위 안에 드는 가고파. 네네, 가고파. 그 가고파는 사실은 내용이 2개 정도의 절이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절이에요. 마치 한 번에 쭉 이어지는 것처럼. 그걸 통절이라고 표현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율이 조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유절은 같은 선율 안에 다른 가사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 대목에서 우리 이규성 이사님 가장 좋아하시는 한국 가곡 제목이 뭔가 궁금한데요. 저는 산이라는 곡을 좋아합니다. 산. 네. 네네. 김소월의 시인데요. 네네. 산이라는 가사 안에 그 이야기 안에 네. 김소월의 삶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합니다. 네네. 부르고 있으면 이렇게 울음을 참아야 될 정도로 그런 정도로 그 사람의 그 아픔들을 되게 축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 한번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승조 이사님의 가장 1번 곡 한국 하고는 어떤 걸까요? 그거를 이제 제가 딱 1번이라고 말씀드리면 다른 작곡가 선생님들한테 죄송한데 네네. 김순애 선생님이 계세요. 여성분이세요. 네. 그런데 이분의 감성이 다른 남자 작곡가들하고는 다른 감성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런데 어떤 감성이냐면 모던해요. 모던하다. 네, 아주 모던하다는 현대적. 의미는 아주 현대적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옛날이라고 할까요? 충청도식이라고 할까요? 뭘 감추고 좀 가리고 뭐 다이렉트하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김순애 선생의 가곡들은 직접적입니다. 오. 뿐만 아니라 적극적입니다. 굉장히 모던하죠. 네. 근데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분들하고는 조금 성함이 조금 낯설긴 해요. 그 선율 들어보시면 알고 네. 목련꽃 그늘 아래서 압니다.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뭐 그거예요. 네. 이 노래는 알겠는데 작곡하신 분이 누군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김선희 선생님 내지는 그대의 기쁨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뭐 이런 겁니다. 이야, 여기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스튜디오가 아주 후끈 달아오르는데요. 물론 이제 조금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곡의 조건이 있어요. 네. 물론 이건 가곡이라든 이제 성악인데 반주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반주는 이제 피아노가 이제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가곡에서는 물론 이제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내악이나 대부분의 경우는 피아노가 반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가 있어야 되고 반주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관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성악 예술이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가수와 반주와 대중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하나밖에 없으므로 이거 안타깝죠.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다음에 따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한국 가곡이 1920년대에 이제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쭉 지내왔는데 사실 여기에 얽힌 여러 가지 뭐 진화하고 발전해 왔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후에 한국 가곡의 역사 그리고 진화한 내용 그리고 어떻게 쇠퇴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잠깐 소개를 좀 듣고자 해요. 잠시 후에 한 곡 노래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교향락이 울려 퍼지는 청량강 위에 백합빛 속에 나는 흰나리 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성나온 덕과 같은 내 맘에 해가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고운 백사장에 미어들 오는 저녁 저수 위에 흰 샛빛 속에 나는 멀리 산천 바라보면서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저녁 저수와 같은 내 맘에 흰새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떠돌 때에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소리
네, 방금 들은 노래 우리 귀에 아주 낯익은 노래였죠. 동무생각. 박태준님의 동무생각이었는데요. 나승수 이사님, 이 동무생각을 들을 때마다 동무가 생각나는데 본인은 어떠세요? 예, 저한테는 이거 아주 각별한 노래예요. 어떤 의미에서 PD 각별한가요? 선생님이 잘 선택해 주신 곡인데 네. 개인적인 얘기 좀 해도 되겠죠? 아, 네네. 예. 우리 저 큰 누님, 저하고 띠동갑이에요. 큰 누님이 작곡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피아노도 잘 치고 이제 음대에서 작곡을 하셨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이제 있으면 누님이 노래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일단 배웠어요. 네네. 그리고 가사를 외우라고 해서 외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선생님이 나와서 한 명씩 노래를 시키는데 저는 이걸 했어요. 애들은 동요를 하는데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노래 하라고 하니까 아는 노래가 이거니까 했단 말이죠. 노래 끝나고 선생님 저를 업어주셨어요. 잘했다. 네, 좋아서 선생님이. 네. 아니 대부분 동요를 하지 누가 그죠? 동무생각 같은 네. 각오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던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이규성 사장님은 동무생각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동무가 있나요? 자주 안 부릅니다. 네. 우리나라의 한국 가곡집을 처음 낸 분이 한교동 선생님이라고 1955년도에 한 50곡을 이렇게 엮어서 내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많이 있긴 했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한국인들이 많이 좋아하고 자주 부른 노래들 뭐 한 20, 30곡 다 있지 않습니까? 목련화, 기다림, 뭐 동심초, 수선화 이런 것들 쭉 있는데 근데 이런 노래들에 얽힌 스토리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일제 시대에 힘든 일을 겪은 수도 있고 이런 예. 역사적으로 요 한국 가곡을 어떻게 바라보면 될지 좀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잘못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이제 딱딱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네, 딱딱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곡은 특히 한국 가곡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뿐더러 불러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편인데 이거를 이 가곡은 이런 거야. 이거는 작사가가 이런 감성을 가지고 지은 거야. 뭐 등등. 예를 들어서 그 노래 너무나 잘 아시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네네. 그게 이제 얼굴이라는 곡인데 네. 그거 이제 작곡하신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첫사랑 생각을 하다가 끌적끌적 이제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옆에 있던 동료 교사였어요. 두 분이 교사가 보고 이거 저 시 좋은데 노래합시다 해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자칫하면 그러면 이건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로구나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첫사랑을 어떤 사람들은 밝고 화사하고 즐거운 기억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상실의 아픔 같은 것도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제로 하는 것이 좀 딱딱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예가 오늘 아까 맨 처음 들으신 봉선화예요. 그 봉선화 가사를 아까 제가 꼭 읽어보시라고 한 이유가 네네. 뭐냐면 1절만 보잖아요. 네. 그럼 애수예요, 애수. 이거 좀 슬프다, 아프다, 내지는 애처롭다. 근데 4절 가잖아요. 아니에요. 너 죽고 다시 피어서 내년 봄에 다시 꼭 꽃으로 환생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진취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1절만 보고 이게 대일항쟁기 때 우리 민족이 아픔을 노래했던 곡이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예.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저 가곡이라기보다도 동요인데 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로. 이거 하다 보잖아요. 그 눈물 날 지경이에요. 이야 이거 엄마는 먹을 게 없어서 나가서 굴을 따고 애는 엄마 없이 그냥 혼자 집 지키다가 잠들고 팔베개 하고 잠들고 그럼 아빠는 어디 있는 거야? 뭐 등등 해서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웰빙 시대예요. 너무나 잘 사는 애예요. 얘는 너무나 행복한 낮잠을 자는 애.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예요. 엄마는 이제 굴 따와서 맛있는 굴국을 끓여주실 거고, 아빠는 이제 고기 잡아와 가지고 고기 구워주실 거고, 네. 또 나는 그 솔솔 부는 바닷바람에 나도 모르게 아주 단 꿀잠을 자는 거고 뭐 등등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엄마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생겨요. 아. 그래서 가곡에 대한 표현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음식 뭐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분들이 이 집이 맛있다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하잖아요. 네네. 그걸 뭐 맛집 추천이라 그런 거 하잖아요. 저는 그거 쫓아가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가곡에서도 각자 자기의 맛을 쫓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가곡을 어떻게 사람마다 다 듣는 사람이 다를 텐데 어떻게 감상하는 게 가장 자기다움인지 예. 그거에 좀 궁금한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이고 네.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가사를 보는 거죠. 가사요? 가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가사를 통해서 이미 노래의 반 이상은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한국 가곡의 장점은 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사용하는 말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네. 그 한국 가곡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네. 그런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그 일종의 발음이에요. 네. 한국말 발음을 우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뜻을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없죠. 네, 그런 네. 면에서 그 발음과 뜻을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 거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상대적일 수 없습니다. 예. 뭐냐면 절대적 가치만이 이제 살아남을 건데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 한국말로 네. 되어 있는 한국 정서를 담은 우리의 노래. 아. 이거는 저는 가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하고 선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혹시나 기회 되시면 일본 가곡하고 중국 가곡 한번 들어보세요. 선율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그 선율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특별하게 더 잘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합니다. 감성도 비슷하고. 그런데 중국 가곡, 일본 가곡, 한국 가곡 세 개 듣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라고 하는 감성이 생겨요. 우리 거에 대한 그 리듬이나 아까 말씀드린 선율, 가락 이런 거에 대한 본질이 녹아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뭐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자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군요. 그 가치가 다르다. 우리 거에 대한 가치가 다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옛말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게 우리 거라는 자체가 우리한테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 한 이런 생각이 되네요. 20년, 2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아직 이탈리아에 살고 있을 때인데 그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신토불이 네네. 누가 쓴 건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 한국 거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걸 해가서 네. 신토불이 하는데 우리 애가 뭐 돌 지나는데 된장찌개를 잘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보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태리에서 태어난 애가 저 된장찌개를 저렇게 잘 먹는다고 역시 신토불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맥락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네, 한국 가곡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푸른 연대 푸르러 봄바람은 불고 바지랑이 점점 빗긴 어떤 날 나물 새는 소년은 언덕으로 다니며 건너물 샀나니 어여쁘다 그 손목 봄의 기른 목송이 손목 잡았네 새빨개진 얼굴로 뿌리치고 가니 그의 굳은 마음 변함없다네 여여쁘다 그 소녀 붉은 덕진 앞서 시내가에 가니
나무하던 목동이 손목 잡았네. 새빨개진 얼굴로 소리치고 가니 고던 마음 연함 없다네. 옆부다 끝나요. 푸른잔 내 푸르러 봄바람은 불고 바지랑이 잔잔 비기에 났던 날 남을 패는 소녀는 언덕으로 다니며 건너물 탔나니 옆부다 끝손목 나무하던 목동이 손목 잡았네. 새빨개진 얼굴로 소리치고 가니 고던 마음 연함 없더네. 옆부다 끝선요. 네, 방금 들은 노래는 나물 캐는 처녀라는 노래인데 나 이사님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이 예, 현재명 누구신가요? 선생, 현재명 선생이에요. 이분이 작곡하신 분 아닌가요? 직접 작곡도 하셨지만 직접 하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음반을 우리 PD 선생님이 찾아주셨네요. 직접 자기가 노래하신 거예요. 이분은 이제 테너 가수로도 활동하셨거든요. 전 작곡만 한 줄 아신 줄 알았는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게 아니군요. 현재명 선생은 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초대 학장, 다시 말해서 음대를 만드신 분이죠. 이기도 하고 뭐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안타깝게도 친일 행적이 너무 많으세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오명은 아니죠. 본인이 한 거니까 뭐 그런 어떤 흑과 백이 존재하는 좀 아픔이 있습니다. 네. 자, 나 이사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우리 것이 가장 우리한테 좋다는 그런 맥락도 한번 들어봤고요. 가곡을 이해하려면 거기에 가사를 먼저 보는 게 좋다. 그리고 네, 선율을 그럼요. 같이 이해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한국 가곡 1920년대부터 시작은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한테는 그냥 가곡 1 정도이지 늘 사람들한테 다가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좀 괴리도 좀 있어 보입니다. 대중가요에 워낙 익숙해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좀 궁금합니다. 현대 한국 가곡이 어떻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 활성화에 대한 전제가 이제 쇠퇴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 이제 가수들의 문제입니다. 성악가들의 문제예요. 성악가들이 신토부리하지 못했어요. 다시 신토부리하지 말해서 못해서 한국 가곡을 한국 사람으로서 부르지 않고 이탈리아 발성, 벨칸토라고 하죠. 그 이탈리아 발성을 배운 전문 성악가가 하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기가 막힌 소리들을 다 잘 내죠.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발음이기도 하고 감성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의 운율이에요. 이거는 작곡가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귀에 많이 사랑해 이렇게 하면 사랑해가 아니고 사랑해로 들리잖아요. 네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죠. 네. 그것처럼 가수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거기서 숨 쉬면 안 돼요. 사랑해 이렇게 해야지 사랑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기본적인 그 운율조차도 우리는 망각하고 소리 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어서 한동안 한국 가곡에 대한 그 뭐라 그럽니까 애정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퇴근길에 석양이 질 때 가곡을 들으면서 가면 굉장히 막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한국 가곡은 우리 감성을 선율에 담았고 뿐만 아니라 가락이나 박자, 장단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서양 음악적인 요소를 사용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음악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사장님, 그 서대문구 주민들께 사실 이런 가곡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들려줄 만한 환경이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
혹시 한국성악예술인협동조합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과 서대문구 주민들을 위해서 좀 이런 어떤 가곡이나 성악 이런 쪽을 소개해 주시고 퍼뜨려 주실 그런 계획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그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 있으시죠? 아, 심리학 전공하시는군요. 네, 네.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천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설명한대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착각이래요. 지식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 예로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만든 스티븐 사슨이라는 사람은 네. 필름을 그릇이라고 표현했대요. 그릇. 네.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필름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런데 그렇게 쉽게 설명함으로써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세상에 핸드폰 안에 카메라가 있는 이유가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강의를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노래를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노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게 준비하는가 아니면 고정관념으로 공부하나. 저희가 진짜 고정관념으로 성악가처럼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신경 쓰고 하고 있는데도 문득 하던 버릇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과연 모르는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있나를 생각했는데 네네. 사실 저희 협동조합에서도 한국 가곡을 네. 틀에 박혀서 고정관념대로만 보지 말고 쉽게 설명할 수 있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국 가곡을 한번 준비해서 서대문구에 있는 모든 네.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시대순으로 한번 그 100년 전부터 네네. 쉽게 설명해서 일반인들도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그랬을 때 정말 새로운 한국 가곡을 좋아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계획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때 우리 나승서 이사님도 출연하시겠죠, 당연히? 당연하죠. 자, 나 이사님, 그 한국 가곡이 잘 되려면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앞으로 미래 한국 가곡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로서 한번 그거 한 사실 말씀 주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너무나 간단하기도 하고 네. 쉬운 이제 해답이 있는데 아까 이탈리아 가곡 얘기하면서 아리아다 카메라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뭐냐면 네네. 작은 방에서 하는 노래. 우리도 그냥 작은 방에서 하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귀국한 지 뭐 몇 년 된지 모르지만 독창회를 한 10대 번 했는데 100명 이상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00명 이상이 내 노래를 듣잖아요. 불가능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가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감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공간이어야 돼요. 네, 지난주에도 독창을 했는데 80명 모아놓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작은 공간에서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감동할 수 있고 누구나 좋아할 수 있고 등등.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한국 가곡은 작은 공간에서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대문에는 네네. 작은 연주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야죠.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네. 하면 입장료 많이 받으니까 돈은 많이 벌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군요. 아리아 다카메라? 아리아다 카메라. 네, 그런 작은 공간에서 느끼는 공감 이게 진정한 가곡의 맛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사장과 이사님 두 분이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서대문구 주민들을 위해서 작은 방, 작은 공간이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나 저 가곡 한번 저 얘기를 듣고 싶은데라고 하는 분들 꼭 아마 오실 것 같고요. 그 나중에 계획이 확정되면 한번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 한국 가곡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리 나승서 이사님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이
이 가곡을 통해서 한번 행복을 전해주시는 그런 메시지, 의미 있는 메시지 한번 던져주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노래방 개수만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노래방에서 부르시는 여러분들 18번이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바꿔보세요. 가곡으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감정을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절제한다는 것은 감정의 폭이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느끼는 대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른다던가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한다던가 무슨 펄쩍펄쩍 뛰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절제함을 통해서 나의 깊은 곳까지 울리는 노래. 이게 한국 가곡이지 않을까. 지금 말씀 확 와닿는데 제가 오늘 당장 노래방 곡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선구자를 좋아하는데 그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이제 중요한 것은 네. 가사를 우리가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가요 부르듯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가사를 한번 읊조려 보신 다음에 네네. 하시면 굉장히 좋은 노래가 나올 거예요. 그렇군요. 자, 한국 가곡의 맛, 우리 한국인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표현인데요. 그거를 굳이 어떤 가사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가사로 이해하고 노래를 감상하면 훨씬 더 큰 이해가 될 것 같고, 당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노래방에 가서 한국 가곡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네. 이런 팁을 하나 주셨는데 오늘 한국 가곡을 배우면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성악예술인협동조합의 이규성 이사장, 나승서 이사 두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눴고요. 다음 기회에 서대문구에서 한국 가곡을 한번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